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막 나가는 후배가 있었다. 살짝 센캐 느낌이 나는 예쁘장한 사람이었는데 도벽, 허언증, 폭력, 불륜 등 하고 다니는 행동이 엄청났다. 업무 중에도 계속 어떤 남자가 나 좋다고 계속 들러붙는데 짜증나 죽겠어요. 선배가 좀 도와줘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음. 자꾸 자기가 고귀한 혈통의 자손이라는 말도 하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정신병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싶다. 그 후배가 입사하고부터 회사에는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처음엔 그 후배의 소행임을 몰랐다. 책상 위에 물건들과 탈의실에 있던 물건들이 자꾸 없어졌던 것이다. 누가 착각하고 가져간 건가 싶었지만 이름을 적어놓은 물건들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누가 훔쳐가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과장님께 상담해봤지만 자긴 잘 모른다는 듯 기분 탓이야. 함부로 직장 동료를 의심하지 마. 라며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한 내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가 갑자기 내 카메라를 빌려달라고 했다. 그 당시 사진이 취미였던 나는 카메라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다. 그 덕에 회사의 광고 업무를 돕기도 했고 내가 찍은 사진들은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 능력이라기보다 내가 쓰던 카메라의 성능이 뛰어났던 것뿐. 그저 누구나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카메라였다. 후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일 조카가 운동회를 하는데 제가 대신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서요. 근데 제 카메라는 성능이 좋지 않거든요. 그니까 선배 카메라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다. 미안, 이 카메라는 못 빌려줘. 부탁드려요. 바로 돌려드릴게요. 안 되는 건 안 돼. 하루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며 후배와 얘기하던 중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후배는 책상 위에 있던 카메라를 말도 없이 들고 가버렸다. 자리로 돌아오자 카메라만 호련히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헐, 뭐야? 카메라가 없잖아! 라며 멘붕이 되어 카메라를 찾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동료가 그 후배가 선배한테 빌린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가지고 가던데? 라고 알려줘서 나는 바로 후배 핸드폰에 전화를 했다. 월요일에는 가져갈게요.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마세요. 라며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근데 그 카메라는... 라고 말하는 순간 뚝 하고 전화가 끊겼고 그 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월요일이 됐지만 후배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카메라도 돌려받지 못했다. 화요일에도 후배는 출근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요일에는 가장 먼저 출근해 있었고 카메라는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돌려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자세히 보니 렌즈 뚜껑이 닫혀있지 않았다. 또한 렌즈도 심하게 깨져 있었고 카메라 본체 역시 깨져 있었다. 조심조심 전원을 켜봤지만 고장났는지 작동하지 않았다. 곧바로 나는 후배에게 따졌다. 그러자 카메라요? 카메라가 왜요? 라고 했다. 아니, 네가 카메라 가져갔잖아. 라고 하자 가져갔다뇨?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배 혹시 머리 다치신 건 아니죠? 아니, 그렇게 소중한 카메라를 왜 회사에 갖고 오시는 건데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선배가 책임지셔야죠. 라고 했다. 이건 내 카메라 아니거든? 부장님이 엄청 아끼는 카메라라고! 네? 저 카메라는 부장님이 더 좋은 광고를 만들어보라고 특별히 빌려주신 거야. 카메라랑 렌즈 앞에서 1000만원까진 안 해도 거의 그 정도 하는 카메라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자 후배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니까 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배가 고장낸 거잖아요. 그래놓고 후배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사람으로서 그게 할 짓인가요? 라며 정색하며 말했다. 나도 지지 않고 내가 언제 카메라가 고장났다 그랬어? 너 고장난 걸 어떻게 아는데?
라고 묻자 작은 소리로 라고 말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보란듯이 책상 위에 올려둔 내 잘못도 있었기 때문에 그 후 우리는 부장님께 고개 숙여 사죄했다. 부장님께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고 변상도 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후배가 선배님도 참 그런 소중한 물건을 부장님께 빌려놓고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어떡해요. 선배님이 모두 변상하셔야겠네요. 그쵸 부장님? 라며 뻔뻔한 얼굴로 큰 소리를 쳐댔다. 2년이? 속으로 벼르면서 참고 있는데 결국 부장님은 둘 다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얼굴은 상당히 우울해 보였다.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부장님 방을 나오자 후배는 선배, 진짜 죽을 뻔했네요. 라고 웃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그 다음날 부장님은 후배를 방으로 호출했다. 과장님도 함께. 무슨 일이지? 라며 궁금했는데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해고를 당했다. 정보통인 동료의 이야기로는 조카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걔랑 과장님이 불륜 사이였고 과장님은 아내랑 별거 중이었대. 과장님한테 아이도 있는데 아내랑 이혼시키려고 아이한테 딱 붙어 다니고 아이 운동회에도 그 후배가 가는 바람에 정작 아내는 거기 가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 라고 했다. 결국 처음에 내가 돈안 문제로 상담을 했던 과장님이 후배의 불륜 상대였던 것이다. 부장님이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된 건 카메라에 있던 메모리 카드였다. 카드 안에는 과장님과 과장님의 아이, 후배가 셋이서 사이좋게 찍은 운동회 사진이 있었고 거기에 두 사람의 잠자리 동영상까지 있었다고 한다. 사실 부장님의 카메라는 두 장의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 더블 슬롯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인데 후배는 한 장의 카드 메모리만 지워서 넣어놨던 것이었다. 두 번째 카드에도 사진과 영상이 똑같이 기록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후배는 과장님께 속았고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라며 큰소리치며 따진 모양이었다. 하지만 부장님은 카메라에 찍힌 후배의 행동을 보고 합의하에 한 것으로 판단했다. 후배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지만 또 다른 도난과 폭력 사건이 드러나자 결국 후배는 그 다음 주에 해고되고 말았다. 듣자 하니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동료에게는 몰래 폭력을 쓰며 입단속을 시킨 모양이었다. 후배가 동료를 벽에 세게 밀쳐서 어깨가 탈골된 사람도 있었다. 과장님은 그 후배와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후배의 악행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회사에서의 불륜은 곧 해고였고 도덕적 윤리가 엄격한 곳이었다. 카메라는 결국 후배의 부모님이 전액 변상하기로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해고된 지 얼마 안 돼서 물품과 돈을 갈취당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고소장을 제출하기 시작했고 후배의 부모님은 지금까지 훔친 것 전부를 변상해야 했다. 폭행을 당한 직원들에게는 위자료를 줄 테니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달라고 필사적으로 계속 사정했다. 몇 명의 직원들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취하하지 않았다. 그 후 후배는 철창 너머로 여행을 떠났다. 사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했다고 한다. 해고당한 후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 아이도 낳았지만 도벽이 고쳐지진 않았다. 같은 마트에서 5번이나 도둑질을 하던 게 걸려 전과가 생겼고 결국 이혼당했다고 한다. 회사 사건까지 더해져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5개월이라는 실형 판결을 받았고 후배는 교도소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부모님이 필사적으로 합의를 부탁했던 것도 실형이 확정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지. 1년 반 후 놀랍게도 형기를 마친 후배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직장을 찾아왔다. 일이 없으니 다시 취직시켜줬으면 한다고 단판을 지으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회사 입구에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게 막았고 그 자리에 있던 직원 모두가 후배를 무시했다. 부장님께 빨리 나가달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주눅이 들 법도 한데 후배는 직원으로 뽑아줄 때까지 안 나가요! 라며 고집을 피웠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 또다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 일 이후로
회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또다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소문도 들려오지만 어쨌든 다시는 그 후배와 마주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다. 슬슬 결혼도 코앞으로 다가왔고 서로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 아이는 몇 명을 낳을 건지 보통 연인들이 결혼을 상상하며 말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가 하는 말이 조금 석연치 않았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돈은 당연히 개인 저금 통장에서 꺼내 쓰는 거지? 개인 저금 통장에서 꺼내 쓰자니? 그리고 각자 집에서 받은 용돈이나 유산은 둘이서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 뭐야, 얘 지금 뭐래? 잠깐만! 어? 왜? 남자친구에겐 미안하지만 서로의 집안 배경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 집은 나름 재산이 있는 회사원 집안이지만 남자친구는 공공주택에 사는 조금 가난한 집이다. 그래서 유산을 나눠 가지자는 말은 조금 거슬렸다. 뭐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고 딱히 태클을 걸 필요까진 없다는 생각도 했지만 재산 분야는 나중 이야기인데 벌써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 그날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남자친구는 내게 직장 이야기를 해줬다. 우리 선배 와이프가 입덧이 심해서 입원을 했대. 진짜? 괜찮으시대? 뭐 괜찮지 않을까? 병원에 있으니까. 근데 선배도 참 안 해보기 없는 것 같아. 불쌍하다. 뭐? 불쌍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와이프가 입덧이 심해서 다니던 일도 그만뒀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선배 혼자서 외벌이를 해야 되잖아. 아, 선배도 너처럼 건강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았을걸. 건강한 사람이 뭐? 얘 혹시 내가 임신해도 낳기 직전까지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임신해서 그렇게 된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어쩌면 나도 입덧이 심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자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뭐? 혹시 너도 입덧 심하냐? 뭐야,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에이, 모르긴 왜 몰라. 병원 가면 알 수 있는 거잖아. 헐, 얘 진짜 진심이네. 병원 가도 모르는 게 상식 아니야? 남자친구는 마치 해외 영화 속 주인공처럼 오버하며 말했다. 혹시라도 임신을 빌미로 나한테 들러붙을 생각은 하지 마라. 들러붙다니? 아니, 그럴 생각은 없는데 입덧은 임신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 첫째 임신했을 때랑 둘째 때는 또 다르다고도 하고. 핑계대지 말고 제대로 검사받고 와. 그럼 검사해주는 병원 좀 알려줄래? 난 그런 검사가 있는지도 몰랐거든. 뭐? 네가 갈 병원을 왜 나한테 찾아달래? 그렇게 일일이 다 나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 우와, 얘 진짜 말 안 통하네. 너무 질린 나머지 그날은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의 일을 되새기다가 드디어 깨달았다. 남자친구가 상식 밖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덧은 당연히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유산 이야기를 한 것도 마음에 걸려. 이런 생각이 든 순간 지금까지 그를 사랑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다음날 남자친구가 내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길래, 있잖아, 넌 네가 언제 죽을지 알아? 몇 년 몇 월까지 정확하게. 갑자기 그건 왜? 그거야 당연히 모르지. 아니,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내가 간병인이라도 미리 구해놓을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자꾸 헛소리 할래? 핑계 대지 마. 검사 받으면 다 알려준대. 나도 남자친구와 똑같이 오버하며 맞받아 쳐줬다. 아,
죽을 때 다 돼서 쓰러지더라도 나한테 들러붙을 생각은 하지 마라. 자기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 주제에 내가 말하자 귀까지 새빨개져서 화를 내기 시작했다. 뭔데?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뭐? 나 지금 너 놀리는 거 아닌데? 자기가 죽는 날 정도는 병원에서 검사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네가 죽을 날 정도는 스스로 알아봐. 어제 너도 나한테 똑같이 말했지? 뭐야, 너 어제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닌데? 핑계대지 말고 알아오라는 거야. 어제 일 때문에 그런 거네. 임신이랑 수명은 엄연히 다른 얘기지. 너 바보야? 임신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아? 사람이 죽는 순간과 시간이 다 다른 것처럼 임신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너 어제 일로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뭐 모르면 됐어. 나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 거야. 뭐? 잠깐만! 나는 어젯밤 준비해둔 짐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내가 갑자기 짐을 싸서 돌아온 것을 보시고는 단박에 눈치를 채셨다. 갑자기 돌아오다니 무슨 일 있었니? 무슨 일이냐? 라며 두 분 모두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이번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내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은 극대노. 네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주 몰상식한 놈이구나! 결혼도 하기 전에 양 부모님의 유산 분야까지 말하다니 그 속이 뻔하구나. 거기다 임신 중에도 계속 일을 하라고 했다고? 잘 돌아왔다. 라며 당사자인 나보다도 더 화를 내주셨다. 어쨌든 부모님은 계속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이었다. 그 이후 남자친구가 자꾸 전화를 하는 통에 짜증나서 아예 차단해버렸다. 그러자 이번엔 폭탄 문자가 왔다. 홧김에 집을 나가다니 뭐하는 짓이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줄게. 부모님께 들러붙다니 네가 애야? 제발 철 좀 들어라. 라고 말이다. 난 부모님께 들러붙으려고 온 게 아닌데 남의 유산 가로채갈 공리나 하고 임산부한테 일 시킬 생각이 나는 너부터 철 좀 들어라. 그 후 부모님 집에 불쑥 찾아온 남자친구에게 아빠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임신해서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분께 들러붙는다는 둥 남편이 불쌍하다는 둥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남자친구는 아빠의 말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너 같은 몰상식한 놈한테 내 딸은 절대 못 줘.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마. 나가! 라며 아빠는 엄청 무서운 얼굴로 역정을 내셨다. 잠시만요. 그건 직장 선배 이야기거든요. 직장 선배 이야기? 근데 너 결혼해서 임신이 돼도 계속 쭉 내 딸 일 시킬 생각이라며? 딸이 육아휴직이라도 내는 날엔 내 딸을 기생충 취급할 거잖아. 그런 놈한테 내 딸은 절대 못 줘. 당장 꺼져.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 혼자 외벌이를 해야 하는 걸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처자식을 먹여 살릴 각오도 안 돼 있는 주제에 어디 감히 내 딸을 넘봐. 아빠의 역정에 기가 죽었는지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 후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께 여자친구랑 결혼해주려고 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거절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 말에 화가 난 남자친구 부모님은 우리 집에 따지러 왔다. 대개 따님이 먼저 파혼을 했으니 그쪽이 책임을 져주셔야겠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때 마침 아빠는 직장에 계셨기 때문에 집에는 나와 엄마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라 나는 살짝 쫄아 있었는데 엄마가 현관에 나오셔서 대개 아드님이 우리 딸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집 유산 이야기를 했다고요. 거기다 임신 핑계로 일 관두고 자기한테 들러붙을 생각은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아직 임신도 안 한 애한테 입덧이 있는지 없는지 심한지 안 심한지 알아오라고 했다고요.
현대의학으로 그걸 알 수 있나요? 그럼 그쪽이 알아봐 주시면 되겠네요. 엄마의 엄청난 극대노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런 몰상식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며 결국 머리 숙여 사죄한 후 돌아가셨다. 그 후 남자친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아마 부모님께 엄청 혼나지 않았을까? 진짜 머리에 뭐가 든 건지. 내 인생 신의 한 수는 이 꼴통 같은 놈과 헤어진 일이다. 나는 성장 배경이 조금 복잡하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작은 할머니 댁에 맡겨졌고, 또 돌아가신 후엔 오빠 밑에서 자랐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오빠는 직장을 고를 여유도 없이 언제나 알바 여러 군데를 다니며 나를 길러왔다. 대학은 바에서 일해가며 겨우 다녔다. 이때 오빠는 엄청 반대하며 차라리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을 받아서 다니라고 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빚 때문에 자살하셨기 때문에 나는 대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싫었다. 결국 반강제로 오빠의 만류를 무시하고 바에 나갔다. 오빠가 반대했던 이유도 애엄마가 된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 직장에 들어갔다. 그 이후로는 밤일을 청산했지만 가게 사장님이나 당시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에게는 엄청 이쁨 받았던 터라 그때의 연으로 지금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5년 전에 내 과거를 알고서도 받아준 전남편과 결혼했다. 자식도 금방 낳아 3년 정도는 행복했다. 시댁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인간 말종이었다. 밤일했던 나를 엄청 싫어했고 나를 부모 없는 년, 몸 파는 년이라고 불렀다. 그것까진 좋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해 몸이 다 망가진 오빠한테마저 중졸, 인간 쓰레기, 밑바닥 인생이라고 말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남편은 말려줬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 그냥 참고 지내고 있었다. 시댁은 지방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도 명문대를 나온 걸 자랑하기 일쑤였다. 자기들은 한 세대 만에 재산을 다 형성했다며 우쭐댔지만 사실은 돈을 끌어다 쓰기만 하는 경영 상태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돈을 너무 헤프게 썼고 뭘 믿고 그러는 건지 사람이 엄청 강압적이었다. 빈번하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서는 부탁도 아니고 당연하다는 태도로 돈 갖다 바쳐 라고 말해왔다. 처음에는 상대 안 하고 피해 다녔지만 어느 날부터 시댁과 함께 살게 돼버렸다. 시댁이 불타 없어진 것이다. 시부모님은 화재 같은 거 안 나, 돈만 아깝게 라며 화재보험도 안 들었다고 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집을 몽땅 잃은 꼴이 되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살 곳이 없어졌는데 곤란하지 않겠냐며 정 많은 남편은 같이 살기를 허락했다. 그 후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돕고 돈만 들어가는 3명에게 우리 부부는 완전히 휘둘리게 되었다.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주제에 시댁의 강압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마치 한여라도 부려먹듯 밥 언제 차리냐? 먼지 쌓였잖아.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라는 말을 맞벌이에 집안일까지 하는 나에게 매일같이 퍼부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집에 주부는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 라며 집안일도 밥도 안 한다. 내가 일이 늦게 끝나 돌아올 때도 구박만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사와 냉장고에 넣고 있으면 시댁이 다 먹어치웠다.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인간들은 식비도 공과금도 한 푼을 안 냈다. 이건 너무하다 싶어 남편을 통해 한마디 했더니 우리는 집이 다 불탔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자일도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구나. 피도 눈물도 없나 봐. 라는 말만 내게 할 뿐.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다. 시댁의 폭언에도 돈 씀씀이에도 어떻게든 버티며 지내왔다. 하지만 그렇게나 아이들을 귀여워하던 남편이 점점 물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었다. 한마디 할 때마다 고치겠다고 맹세해놓고는 또다시 배신하는 일이 계속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당시는 11월이라 거의 겨울 같았다. 그날은 아이들도 쉬는 날이라 내가 장 보러 갔다 오는 동안 밖은 추우니까 남편과 시댁에 아이들 좀 보고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집에 돌아오니 정원에서 시댁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두 딸이 발라 상태로 정원에 끌려 나와 있었다. 아주버님은 아이들에게 야야 빨리 춤 좀 춰봐 라며 껄껄거리고 있다. 둘째는 춥다고 웅크리고 있고 첫째는 둘째가 추울까봐 꼭 안아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몇 번씩이나 배신했던 남편의 갱생도 의미가 없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원한과 아이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노라. 그 후로는 바로 복수를 준비했다. 이대로 아이들과 이 인간 말종들을 함께 지내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근처에 사는 오빠 부부에게 얘기하러 갔다. 사정을 듣고 분개한 오빠는 자기가 끝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나는 스스로 단판을 짓고 싶다고 말했고 정리가 될 때까지 아이들을 맡아줄 수 없냐고 물었다. 오빠는 당장이라도 데려오라고 말해주었다. 아이들도 오빠네를 엄청 좋아해서 기뻐하며 따라왔고 남편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는 오빠네가 잠시 동안 육아 예습도 할 겸 아이들과 지내보고 싶다고 해서 맡겼다고 말해놨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했다. 시댁에는 요구해오는 대로 돈을 줬고 동시에 계좌를 없애버렸다. 예금을 금고에 맡겨 이혼 후의 재산 분할에 대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놓았다. 집은 신축이었지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집 담보대출로 시부모님의 유흥비를 마련하자고 꼬드겨서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빌렸다. 시댁 식구들은 일도 안 하고 있고 남편 회사는 휘청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산하기를 기다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 있었다. 그 사이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이혼하기 위해 흥신소에도 의뢰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 회사가 도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포함한 시댁 전원이 내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을 유흥업소로 꼬셔냈다. 둘 다 여자랑 노는 걸 좋아하니까. 술집 아가씨를 깔보는 타입인데 어차피 다 허세라 그 바닥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호구일 뿐이다. 내가 일하던 주점의 마담과 당시 동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마음껏 외상 달고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둘에게는 내가 낸다고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가게를 소개했을 뿐. 그 인간들 성격이라면 내게 돈을 내라고 할 건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3개월간 실컷 마시게 했다. 물론 나는 돈을 낸 적이 없다. 그 사이에 남편까지 끼게 되었다. 아가씨들에게 허영심 가득한 얼굴로 척척 돈을 던지지만 금방 저축이 씨가 말라버렸다. 시댁 식구도 이사 오기 전에 파산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은 왕창 써버린 결과 그들은 파산도 못하고 빚만 끌어안은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되자 변호사를 동반해 이혼을 선언했다. 내 저축을 노렸겠지만 계좌는 전부 해지하고 현금으로 바꿔 금고에 넣어놓은 상태. 당연히 아무리 찾아봐야 나올 리가 없다. 애초에 조사해볼 금전적 여유도 없고. 집 명의는 남편 앞이고 독신일 때 모아온 돈으로 지은 집이라 대출은 없다. 집을 지을 때 냈던 예금을 생각하면 분한 마음도 있지만 아이들과 다시 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다. 남편은 필살기인 울며 매달리기를 시전해왔지만 내가 어릴 때 당해서 가장 힘들었던 걸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한 거야. 이딴 남편 나는 필요 없어. 당신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내 수입으로 애들 키울 수 있어. 라고 남편을 뿌리쳤다. 그 후 이혼의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지만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면접 교섭도 못하도록 했다. 나아가 일절 접근해오지 않겠다는 공증을 받았다. 위반 시에는 벌금까지 부여하도록 해놨다.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끝내고 나서는 정말 통쾌했다. 시부모님은 내가 세운 계획에 화를 내며 발악하고 있는 듯한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거고 빚에 쫓기느라 곧 내 신경을 쓸 여유도 없어질 거다. 반밀한다고 그렇게 조롱해댔으니 그 바닥 출신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복수극이었다. 얼마 후 빈털터리가 된 아주버님이 사기 행각을 벌여 신문에도 작게 나오게 되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 때 오빠네가 같이 살지 않겠냐고 말해줬지만 오빠 덕분에 아이들을 키울 정도의 수입은 충분히 생겼으니 근처에 집을 빌려 3명이서 새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파산할 때 숨겨놨던 온갖 것들을 다 털어봐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졌겠지만 추운 날 밖에서 겨우 서너 살인 여자애들을 벗겨놓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 낄낄거리며 웃던 인간들에게 동정심은 손톱만큼도 들지 않는다. 애엄마 친구 미진 씨가 하루만 자전거를 쓰고 싶다고 해서 빌려주기로 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사고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반년이 될까 말까 하는 시기에 언덕이 많은 주택가라 남편은 차로 출퇴근하고 전업주부인 나는 평소에도 근처 마트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러 갈 때 정도만 외출하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샀었다. 아이는 유치원에 중도 입학을 했고 같은 반 엄마들끼리는 이미 따로 모여 자주 밥도 먹을 정도로 사이가 좋아서
안 그래도 낯가림이 심했던 나는 더더욱 무리에 끼기가 힘들어 항상 외톨이 신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미진 씨가 말을 걸어주었다. 미진 씨는 굉장히 부침성도 좋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길래 정말 좋은 친구가 생겼구나 싶어 기뻤다. 미진 씨는 나도 전기 자전거를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은영 씨 자전거로 좀 연습해보면 어떨까 해서 하루만 빌리면 안 될까? 사례는 꼭 할게. 라고 하길래 다른 사람도 아닌 미진 씨 부탁이라서 사례는 됐어. 나는 흔쾌히 자전거를 빌려주었다. 주말엔 남편이 집에 있으니 자전거는 안 쓴다고 토요일 아침에 빌려줄 테니 일요일에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토요일이 되자 미안. 빌려준 자전거 도둑 맞았어. 라며 사과하러 왔다.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나는 어디서? 어쩌다가? 왜? 패닉 상태가 되었다. 침착하고 들어봐 은영씨. 글쎄 요한 마트까지 자전거 타고 장 보러 갔는데 우유만 잠깐 사려고 한 거라 자물쇠를 안 걸었거든. 그랬더니 그 잠깐 사이에 자전거가 사라진 거 있지. 뭐? 자물쇠를 안 걸었다고? 아니 5분도 안 걸렸으니까. 보통 그 정도 가지고 자물쇠를 거나? 그리고 오히려 그 잠깐 사이에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놀랍지 않아? 정말 별 인간들이 다 있네. 자전거를 산 지 1년도 넘긴 했지만 우리 아이 유치원 데려다 줄 때 타는 거라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필요하다고 말했더니 당연히 변상은 해야지. 얼마짜리야? 라고 하길래 안심하고 보증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을 가져와 보여주었다. 차일드 시트랑 바구니는 옵션이라서 자전거 본체랑 다 합치면 150만 원이야. 길게 탈 거라고 무리해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골라서 산 거라 평범한 것보다 조금 비싸. 라고 말했더니 미진 씨는 그렇구나. 어쩐지 디자인이 이쁘다 했어. 아무튼 변상금은 30%면 됐지? 라고 했다. 뭐? 30%? 그걸로는 자전거 못 사지. 그리고 30%라니 그게 잃어버린 사람이 할 말이야? 도난 보증도 들었잖아. 70% 할인받고 새 걸로 살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 내라는 거야? 차익은 어떻게 하려고? 라고 하길래 열받아서 월요일부터 써야 되니까 적어도 내일까지는 사야 돼. 그니까 먼저 전액 다 받고 차익만큼은 일이 다 마무리되면 돌려줄게. 라고 조금 세게 받아쳤더니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나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150만 원을 내라고 해도 그건 못 줘. 심지어 차액을 진짜로 돌려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 너무 열받아서 잠시 동안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끝났다. 그리고는 외출했던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나는 있었던 사실을 다 털어놨다. 그러자 남편이 그래? 그럼 좋은 생각이 있지? 라며 입꼬리를 올렸다. 다음 날 미진 씨가 봉투를 들고 찾아왔다. 자, 150만 원에 30%니까 45만 원. 또 자기 멋대로 금액을 결정해서 가져온 것이다. 아, 그거 말인데. 뭐? 어제 그 뒤로 도난 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봤는데 보증 대상은 자전거 본체만 해당되고 제조사 희망 소매 가격의 30%로만 살 수 있대. 보니까 그 자전거는 본체만 150만 원이었어. 그리고 그 자전거에 단 차일드 시트 10만 원과 앞바구니 6만 원은 보증 대상도 아니라서 희망 소매 가격 30%와 차일드 시트와 앞바구니 값, 새로 구입할 때 드는 조립비까지 다 더하면 받아야 할 돈은 합쳐서 80만 원이야. 뭐? 80만 원? 그 돈이면 전기 자전거를 새로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잖아. 어쨌든 변상해 줄 거라고 말했지? 말하긴 했지만. 그리고 좀 더 찾아보니까 도난 보증을 받으려면 구입 시에 자전거에 달려있는 열쇠 3개를 반환해야 한대. 나는 2개 가지고 있는데 미진 씨 나머지 1개 갖고 있지? 아, 열쇠도 안 잠그고 걸어둔 채로 도둑 맞은 거라 없겠구나. 그럼 보증은 못 받게 됐으니까 전액 변상해줘야겠다. 그런 줄 알았으면 당연히 열쇠도 챙겨뒀겠지. 미리 말 안 해준 은영 씨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절대 30% 이상은 못 줘.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 그리고 도난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지금 남편이랑 나갈 참이었는데 같이 경찰서 좀 가줄래? 도둑 맞았을 때 가장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신고서를 내야 한대. 피해를 본 날짜랑 장소, 상황을 자세히 물어본다나 봐.
참고로 자전거 절도는 초범이어도 전과가 붙는데 나도 미진 씨도 피차 이런 짜증나는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미진 씨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질리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벌벌 떨기 시작한 미진 씨가 도난 신고서 말인데 1시간만 기다려줄래? 용건이 있다는 걸 잠깐 깜빡했네? 라고 하길래 잠깐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1시간 후 미진 씨가 도둑 맞았던 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세워놨던 곳을 한 번 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훔쳐간 사람이 돌려놨다나 봐. 라며 자전거를 두고는 그리고 이건 사과의 의미로 가져왔어. 작은 과자 선물 상자를 두고 돌아가려고 하자 남편이 다행이다. 이걸로 이제 범인을 잡을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다. 네? 범인을요? 미진 씨는 깜짝 놀란 듯한 얼굴로 물었다. 네, 아는 사람 중에 경찰이 있어서 혹시라도 자전거를 찾게 되면 지문 감식 좀 해달라고 부탁해놨거든요. 꽤 능숙한 수법이라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문 분석하면 금방 잡힐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도둑 맞으면 큰일 나니까 범인 잡아서 아주 그냥 끝장을 봐야 하지 않겠어? 라며 나를 보고 살짝 웃는다. 당연하지. 그날 밤 미진 씨가 남편과 함께 찾아와 현관에 서서는 사죄하러 왔습니다. 라고 머리를 푹 숙였다. 자세히 보니 미진 씨 눈은 새빨개져 있었다. 하루 종일 울었나 보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미진 씨는 내가 도난 보증으로 새 상품을 싸게 사면 훔쳐간 자전거를 내놓고 찾았어. 변상했으니까 이제 이건 내 거지? 그래도 새 것도 내 돈 주고 산 걸 테니까 이거랑 바꿔줘. 아싸! 새 자전거 게이드! 하려던 계획이었다 한다. 합의금은 드릴 테니까 제발 경찰에게만큼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라며 무릎을 꿇었다. 미진 씨도 아주 엉엉 울면서 죄송합니다. 자전거가 너무 예쁘길래 부러워서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무릎을 꿇었다. 물론 처음부터 미진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제대로 사과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지만 바보 같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참 머리가 어떻게 됐나 싶었다. 결국 남편은 합의금은 됐으니까 두 번 다시 미진 씨가 이런 일 안 벌이게 간수나 잘하시라고 남편분께 딱 잘라 말했다. 그 후 미진 씨 부부는 그 동네에 남아있기 뭐했는지 조금 떨어진 동네로 이사가고 말았다. 중학교 1학년 때 옆반에 1살 많은 수아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었다. 그 애는 경증 발달장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성격도 느긋하고 교실 이동할 때도 굼떠서 소외되곤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왜인지 그 애가 남자한테 두드려 맞고 임신한 뒤 낙태까지 해서 1년 꿇은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실 그녀는 몸이 약해서 1학년 초에 휴학하고 1년간 자택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아무튼 일진무리 중 짱인 남자애가 임신 상대는 누구냐고 혹시 아빠 아니냐고 장난삼아 물어왔다. 수아는 우리들보다 1살 많은 데다가 의외로 어른스러운 면모도 있어 무슨 말을 듣든 일진무리를 계속 무시해왔다. 그랬더니 짱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애비가 범인인가 보네 라고 결론지어 모두에게 얘기하고 다녔다. 그 때문에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져 괴롭힘은 한층 더 심해졌다. 수아 도시락에 머리카락이나 쓰레기가 들어있다거나 책상이 유성펜으로 칠해져 있고 교과서에 욕설이 적혀있는 일도 있었다. 실내화 속에는 압정이나 죽은 벌레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수아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혼자 흐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런 수아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바로 동현이라고 하는 남자였다. 학교에서도 물론이고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도 수아가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동현이는 계속 곁에 있어 주었다. 수아 도시락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으면 자기 도시락을 주고 책상의 낙서는 항상 동현이가 지웠고 교과서도 동현이가 쓰던 교과서와 바꿔주었다. 실내화는 동현이 신발장에 넣고 수아 신발장에 자기 걸 넣어두었다. 선생님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아랑 동현이는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 중학교 때 동현이는 외소하고 안경 쓴 따분한 모범생 스타일이라 여자애들에게 인기는 없었지만 학교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반장이나 종교부회장도 한 데다가 선생님도 다들 좋아하셔서 딱히 왕따 당하는 일은 없었지만 일진무리들은 그런 완벽한 동현이가 거슬렸는지 동현이까지 은근히 괴롭히기 시작했다. 수업 중에는 일장에게 뒤에서 소리가 안 나게 괴롭힘을 받았고 그걸 옆에서 같이 동조하며 지켜보던 여자애가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는
학교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오줌을 맞고 아, 미안. 변기인 줄 알았어? 라는 말까지 들었다. 하루는 교무실에서 반 애들 모두의 숙제를 받아 옮기고 있을 때 계단에서 밀쳐져 동현이는 10계단 정도 굴러 떨어졌다. 다행히 동현이는 다치지 않았고 선생님께 이르지도 않았기에 그 사건은 조용히 묻혔다. 우연히 현장을 본 나는 바로 동현이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말을 걸었다. 동현이는 곧바로 일어나 괜찮아, 이 정도는 라고 말하며 무릎을 털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날 증오로 가득 찬 동현이의 눈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후 동현이는 지망하던 명문고에 진학하게 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동현이는 수아가 다니는 병원이나 집을 찾아가곤 했다. 하지만 동현이가 나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자 1년에 한두 번밖에 수아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 동창회 때도 동현이와 수아가 안 보여서 다들 이제 그 둘은 그렇게까지는 안 친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쯤 모두가 걱정하는 건 그 둘이 복수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이제 다들 어른인데다가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커서 생각해보니 그때 했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던 건지 이제 와서 실감하고 있는 듯했다. 모두가 28살 정도 되었을 때 또 동창회가 열렸는데 동현이가 나오겠다는 정보가 반에 알려지니 어떻게 할래? 아무래도 사과해야겠지? 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일장이었던 애가 사과할 필요 없어. 다 옛날 일인데 뭐. 라고 말했고 모두 거기에 찬성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잘나가는 서울 엘리트와 시골 노가다 일꾼 중에서는 다 동현이를 골랐다. 사실 동현이는 명문고에 이어 대학도 모두가 아는 명문대를 나왔고 동창회에 모였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연봉도 가장 높았다. 정장도 고급지고 안경에 키도 작던 동현이는 렌즈를 끼고 키도 180cm나 되어 있었다. 예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이미지에 모두 놀랐지만 돈도 엄청 잘 번다는 걸 듣고 한때 왕따에 가담했던 여자애들 몇 명이 뻔뻔하게 동현이에게 들러붙기 시작했다. 동현아, 너 지금 무슨 일 해? 연봉은 얼마나 받아? 엄청 많이 받는다고 그러던데. 여자친구는 있어? 결혼은 안 할 거야? 라고 깍깍거리며 동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직업은 외과 의사인데 별거 아니야. 여자친구는 없고 결혼도 아직 생각 없어. 라고 동현이가 말하니 외과 의사라는 말이 나온 시점에서 와, 진짜 대박이다! 라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 후 여자애들은 한층 더 귀여운 척을 해대며 어떻게든 동현이 관심을 사보려고 난리였다. 일진짱을 중심으로 남자애들 몇 명은 어떻게든 같은 반 여자애들이라도 꼬셔보겠답시고 노가다로 땀 흘리며 일한 후에 집에 돌아와 땀을 씻고 맞지도 않는 꼬질꼬질한 정장까지 입고 동창회에 나왔는데 동현이는 일이 끝나고 바로 왔다고 하는데도 땀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여자애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일진무리의 반감을 사 그 후에 동현이는 실컷 두드려 맞았다고 한다. 동현이는 무사했지만 그 후로 동창들은 한 명도 동현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짱이 작업 중에 발을 헛디뎠는데 안전장치도 안 하고 있어서 그대로 6m 아래로 추락했다. 땅에 머리를 부딪혀 한동안 의식불명인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눈을 뜨니 거기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동현이가 오랜만이네? 무표정으로 서 있었다. 참고로 짱이 실려온 병원은 수아 아버지 병원으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다. 동현이는 서울에서 의사로 몇 년 일한 후 수아 아버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수아는 현재 동현이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수아는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합병증이 와서 고등학교도 거의 못 다녔고 동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병원 신세만 지고 있었다.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 건 계속된 괴롭힘에 의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동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 수아를 위해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동시에 수아를 이렇게까지 만든 일진무리에게 꼭 복수하겠노라 다짐했다고 한다. 동현이가 의대생이 되어서도 수아는 수시로 몸 상태가 악화되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동현이는 대학을 쉬고 수아에게 달려와 함께 지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동현이는 남들의 2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수석으로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의사로서의 경험을 쌓아 외과 의사가 되었다. 그 후 수아와 결혼해 병원을 물려받게 되었다. 지금은 수아 몸 상태도 많이 호전되어 바쁜 동현이를 내조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일진짱은 그 후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반신불구가 되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 라고 지금까지 일을 다 말해주고 나서
동현이는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내게 말했다. 야, 설마 너 무슨 짓 한 거 아니냐? 라고 농담 삼아 말했더니 내가? 에이, 설마 그러겠냐? 라며 동현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동현이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우리 집은 왕복 1차선인 좁은 도로면에 있다. 집 1층에는 차고가 있고 차고 앞은 문 없이 개방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 차가 멋대로 주정차하는 일이 많았고 주차된 차가 있으면 나와 남편 차를 넣거나 꺼낼 수가 없어 골치 아팠다. 남편과는 공사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라바콘이라도 두자는 얘기가 오갔지만 들어갈 때마다 일일이 차에서 내려야 해서 그건 그거대로 귀찮을 것 같아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표지판을 걸어둔 적도 있다. 차고 출입구인이 무단 주정차 금지라고 써두었는데 효과는 없었다. 되려 종이에 써서 붙여뒀더니 X가라는 낙서만 돌아와 이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감시 카메라를 달아두기로 하고 업체에 의뢰했다. 꽤 화질이 좋아 얼굴이랑 번호판도 다 보이고 게다가 녹음 기능까지 달린 카메라였다. 그리고 다음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또다시 차고 앞에 주차 차량이 있었다. 심지어 반대 차선에서 비집고 들어온 듯한 형태로 주차되어 있어서 살짝 열받았다.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가볍게 경적을 올려보았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차고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 다시 한번 경적을 올려보았다. 그랬더니 차 안에서 아저씨가 건들거리며 나오더니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내 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러더니 아저씨는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한 번만 울려도 알아들어. 개무시하냐? 라고 따지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 그럼 한 번 울렸을 때 차를 빼주시면 되잖아요. 차도 못 넣고 완전 민폐거든요. 라고 말했더니 뭐? 지금 누구 보고 따지는 거야 이년아? 안 내려? 라며 언성을 높였다. 왜 내가 일일이 차에서 내려야 하는 것인가?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창문 너머로 됐으니까 차 좀 빨리 빼주실래요? 보도 위에 반대 차선에서 비집고 들어와 주차해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보도에 차 세워두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불편하잖아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더니 아저씨의 횡포가 멈추질 않았다. 뭐라고? 여기 보도가 네 땅이라고 하겠다 아주. 보도라고 하는 건 말이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야. 네 사유지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 임마. 차에 타고 있는 게 여자라 그런지 성을 내면 알아서 잘못했어요 할 줄 알았나 본데 나는 더욱 냉정하게 저기 여기 토지는 저희 부지 맞고요. 보도 부분은 시에서 빌린 토지인데 뭐 불만이라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 이웃분들한테 피해가는데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받아치자 젊은 여자한테 한마디 들어 더욱더 격양된 아저씨는 뭐라고? 얼굴도 못생긴 년이 진짜 싸가지 없게 그것보다 더 못생기게 만들어서 밖에도 못 나오게 해줄까? 빨리 안겨 나와! 라며 폭언을 내뱉는다. 여기서 얼굴 얘기가 왜 나와? 라고 생각하며 나는 차에서 내렸다. 내가 내리자 아저씨는 코웃음을 쳤다. 나는 키 155cm로 꽤 왜소한 몸이라서 조그만한 게 그냥 꼬맹이 아니야 이거? 그렇게 큰 소리 치길래 나는 또 얼마나 몸집 큰 아줌마길래 이러나 싶었더니 라며 비웃는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이 그게 다예요? 라고 물으니 뭐래 얼굴도 못생긴 게 라고 하며 내 차를 힘껏 발로 찼다. 가서 보니 차인 곳은 움푹 찌그러졌고 신발로 인해 기스가 나 있었다. 저기요, 지금 이거 공갈 때리는 거죠? 소리 지르면 제가 겁이라도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뭐? 큰 소리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지나친 데다가 차도 기스 났으니까 경찰 부를게요. 차 수리비는 싹 다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딴 언행이 사회에서 통용될지 한번 보자고요. 하차, 뭐라는 거야? 증거는? 내가 발로 찼단 증거는 있냐? 라며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길래 나는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거 어제 막 달아놓은 거예요. 성능도 꽤나 좋다고요. 비싼 카메라인 것도 있어 나는 무심코 자랑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무래도 조금 쫄렸는지 됐어! 차 빼면 되잖아! 알겠어, 빼줄게! 금방 빼줄 테니까 잠깐 저기 가 있어봐.
라고 말했지만 그대로 차 타고 도주하려는 속셈인 게 너무 뻔해서 나는 곧바로 팔을 붙잡고 어라? 지금 이거 그냥 도망갈 생각은 아니죠? 라고 씩 웃으며 물었다. 아저씨가 내 손을 뿌리치려고 난동을 부려서 양손에 등을 붙이고 몸을 못 움직이게 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무술을 배워와서요. 라고 했더니 아저씨는 알겠어. 경찰서 가서 변상도 다 해줄 테니까 팔 좀 놔봐. 라고 겨우 체념한 듯 보여서 나는 팔을 놔줬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내 눈앞에서 힘껏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려고 하길래 순간적으로 피해봤지만 아저씨의 계속 내지른 주먹이 내 얼굴을 스쳤다. 아저씨 이러면 곤란하죠. 그것만 아니었어도 차 수리비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고 눈앞에 형사수첩을 펼쳐 보여주었다. 너 형사수첩을 보자마자 태도가 돌변한 아저씨. 네, 유감스럽지만 기물파손에 폭행죄까지 추가되셨네요. 각오하세요. 아저씨는 안색이 바뀌어 휘청거렸다. 그리고 곧 경찰차가 도착했다. 사실은 차 안에서 지원을 요청해뒀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여자가 몇 번씩이나 경적을 울려서는 차에서 안 내리면 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자기는 무술을 배워서 힘세다고 하면서 라고 도착한 동료 경찰관들에게 이것저것 변명을 했지만 자세한 건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 라는 말을 듣고 투덜대며 경찰차를 타고 갔다. 나도 모처럼 일 끝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동행하게 되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감시 카메라에 공갈치던 목소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음된 채로 찍혀 있어서 그때 모습을 재생해서 보여주었더니 그제서야 아저씨가 체념했는지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고 사과해왔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는 죄송합니다. 정말 2번 다시는 무단주차 안 하고 폭력도 휘두르지 않을게요. 차 변상도 다 할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직장에 알려지면 큰일 나요. 라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길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되죠. 저는 동체 시력이 좋아서 아까 전에 바로 피해서 볼 옆을 스친 정도로만 끝났지만 그걸 일반인이 제대로 맞았더라면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그랬다면 바로 실형이었겠죠. 라고 말하니 아저씨는 연신 2번 다시 안 할 테니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죄를 반복했다.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에 전과도 딱히 없어서 차 수리비만 받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몸집이 작다고 조금 겁주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미안하지만 나는 순해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유도의 태권도에 옷을 벗으면 근육으로 가득 차 있고 직업 특성상 여러 범죄자들을 제압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내 외모는 그냥 평범한 데다가 미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못생긴 년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다. 몇 년 전 나는 리조트 호텔에 있는 온수 수영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주된 업무는 일반 수영장에서 흔히 보는 안전요원이 하는 일이었다. 수영복만 입으면 누구나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이라 커플뿐만 아니라 아이 동반 가족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오늘은 날씨도 물온도도 좋네. 아이들도 잘 놀고 있는 것 같고 라고 중얼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때 수영장 입구로 젊은 엄마 하나가 애 6명이나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다. 가장 큰 애도 끼케야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그렇게 어린애들이 튜브도 없이 물에 뛰어들려고 하길래 여기 수영장은 수심이 1.2m 정도는 돼요. 튜브를 빌리시는 편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애엄마는 똥 씹은 표정으로 괜찮으니까 신경 끄시죠? 라며 애들이 풀에 들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다. 아니 저러면 무조건 사고 나는데. 나는 곧바로 다른 안전요원들에게 언지를 줬다. 지금 들어간 애들 키가 작아서 금방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 오케이. 실제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서 다른 안전요원들도 나름 익숙해져 있었다. 애들이 풀에 들어가고 아니나 다를까 한 아이가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안전요원이 곧바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구했지만 애엄마는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태닝 의자에 벌러덩 누워서 폰질만 해대고 애들한텐 관심도 없었다. 뭐야 저 사람, 진짜 애엄마 맞아? 애가 빠진 것도 안전요원이 구해준 것도 쉽게 볼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관심이 1도 없었다. 진짜 사고 나겠다 싶어서 방금 고객님 아이가 물에 빠져서 안전요원이 구했습니다.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튜브를 빌리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래도 애엄마는 대꾸도 없이 폰만 만지작거렸다. 진짜 뭐하는 년이지? 그러던 참에 애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다. 괜찮습니다. 애들은 제가 잘 볼게요. 그래도 애엄마보단 멀쩡해 보여서 나도 더 말은 안 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곧 역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맞다는 걸 실감했다. 둘이나 있는데 한 명은 보겠지라고 생각한 찰나 이 정신 나간 커플은 지들끼리 껴안고 부비고 난리 났다. 그 사이 애들은 몇 번이나 물에 빠졌고 안전요원들은 셀 수도 없이 풀에 뛰어들어가느라 다들 꽤나 지쳐 보였다. 중간에 몇 번이나 애들 좀 신경 써서 봐주세요. 물에 빠져서 위험하잖아요. 라고 말해봤는데도 시끄럽네 진짜. 신경 끄라니까. 그리고 애초에 물에 빠지면 구하는 게 당신들 일이잖아. 당신들이 잘 보고 있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부모 같지도 않은 말본새에 부글부글 속이 끓던 참에 무전이 들어왔다. 여자 안전요원이 왠지 다급한 목소리로 서준씨, 큰일 났어요. 뭔 일인데? 탈의실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길래 가봤더니 오빠구니에 7개월쯤 된 애기가 울고 있어요. 뭐? 게다가 애기가 땀 엄청 흘려서 아주 흥건해요. 어쩌면 열사병 증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위험해 보여요. 여자 안전요원이 곧바로 아기를 품에 안고 부모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 보호자분 안 계신가요? 먼저 주변 커플 고객들에게 물어보고 있었는데 다른 고객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함께 보호자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 유괴범이네. 왜 남의 애를 데리고 돌아다녀요? 한 여자가 외쳤다. 어? 놀라서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니 아까 그년이었다. 탈의실 바구니에 애기 내버려둔 것도 인연? 나 포함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애엄만 남의 애를 왜 허락도 없이 손대요? 보호자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한시가 급하니 빨리 구급차를. 구급차는 무슨 구급차? 한참 잘 놀고 있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가만히 듣고 있던 안전요원도 열받아서 실례합니다만 고객님은 생후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탈의실 바구니에 방치하셨어요. 지금 애기 생명이 위태롭다고요. 지금 열사병 증상 같은데 빨리 구급차 불러야 돼요. 우리 애 상태는 애 엄마인 내가 제일 잘하네요. 겉보다 일부러 걷다 놔둔 건데 왜 가져와요? 짜증나게. 다 됐고 빨리 원래 있던 데에 안 돌려놓으면 경찰 부릅니다. 안 됩니다. 양아치 남편까지 껴들자 아무래도 조금은 겁먹은 기색이 역력해서 걱정했지만 여자 안전요원은 끝까지 아이를 안고 버텼다. 애들은 돌보지도 않고 애기는 방치하고 보다 더는 못 참고 나도 한마디 해주려던 참에 니들이 그러고도 부모냐? 개빡돈 남자 하나가 마동석 포스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무개념 부부도 쫄았지만 나 포함 다른 안전요원들도 움찔했다. 애기를 물건 다루듯 하고 이런 핏덩이를 바구니에 던져놓고 방치했다고? 정신 나간 새끼들. 니들이 그러고도 부모냐? 아니. 그리고 뭐? 유괴? 이 개념 없는 새끼들아! 근육맨은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사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건 그 남자뿐만 아니었다. 수영장에는 아이 동반 고객들도 많았는데 무개념 양아치 부부의 적반하장인 태도에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었다. 고객들끼리의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도중에 개입하는 것도 업무 중 하나지만 이번만큼은 근육맨에게 기대기로 했다. 솔까 당장 나부터도 무서운데. 뭐야 당신은? 뭔데 남 일에 껴드는 거야?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게 누가 봐도 키가 머리 하나는 차이 나고 어깨도 쫙 벌어진 게 운동선수 같았다. 남 일이라고? 니들은 생후 얼마 되지도 않은 아기를 이 더운 날 방치한 거라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모르냐? 팩트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근육맨. 애엄마는 겁먹고 눈물까지 찔끔. 그 사이 나는 다른 안전요원에게 지금 바로 구급차 불러!
라고 무전을 보내고 구급차를 기다렸다. 재수 드럽게 없네. 이딴 데 다시 노나봐라. 이렇게 끝까지 자존심은 지키면서 내빼려던 애아빠에게 됐으니까 애나 잠깐 보여줘봐 하곤 안전요원에게 얼음과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곤 뚝딱뚝딱 응급처치를 해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애엄만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애아빠도 풀에서 놀고 있던 애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나와 안전요원 일동은 근육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다. 오늘 일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자 근육맨은 싱긋 웃으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덕분에 어른도 애들도 안심하고 놉니다. 물놀이는 즐겁지만 언제나 위험하니까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중에 들은 건데 근육맨은 프로 야구팀에서 뛰는 현역 선수로 거기서 열사병의 응급처치도 몇 번 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 다행히도 아기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경찰과 보호소에 신고해 우리 쪽에도 사실 확인차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자세히 경찰과 보호소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도 본체 만체. 지들끼리 노는 데만 정신 팔려 있었던 일이나 오빠군이의 갓난아기를 방치해둔 일 등등. 특히 갓난아기의 경우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아동학대 그 자체라 부부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한다. 또 그날 같은 학대나 방치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도 부부를 정기적으로 감시한다고 한다. 어찌됐든지 간에 아기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 후로는 그날의 경험을 살려 튜브는 필수예요. 깊은 곳도 있으니 아이들은 얕은 풀에서 노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보호자와 잘 소통하면서 고객들이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